네, 안녕하세요. 농구 좋아하는 럿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꽤 흥미로운데요. 세상에서 농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만 모인 NBA. 여기서 뛰는 선수들의 대부분은 승리 하나만을 위해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승부욕을 불태우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부상을 무릅쓰면서까지도 몸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투 속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단단한 피지컬뿐만 아니라 아군과 적군의 움직임을 계산할 줄 아는 똑똑한 머리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그러질 못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상상치 못한 엉뚱한 플레이로 사람들을 벙찌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NBA에서 지능이 가장 밑바닥인 선수 한 명을 소개해 볼 건데요. 그의 이름은 저베일 맥기이며 남들 살벌하게 싸울 때 혼자서 예능 찍는 NBA 대표 코미디언입니다. 레전드 저리가라 할 만큼의 신체 대비 어마무시한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필 농구 IQ가 받쳐주질 못했기 때문에 마치 슬램덩크 만화책의 강백호처럼 보는 이들을 황당하게 만들거나 어이가 없어서 웃게 만드는데 도가 텄는데요. 그래도 진짜 만화 주인공인 마냥 팀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매년 발전하고 있는 선수이니 한번 그의 재미난 스토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미국 미시간주의 플린트라는 공업도시에서 태어난 맥기는 농구 선수였던 부모님의 DNA 덕분인지 또래 아이들보다 성장이 매우 빨랐으며 1984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미국 여자농구의 레전드였던 친엄마 파멜라 맥기 덕분에 아들 저베일 맥기는 어릴 때부터 농구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NBA에서는 괴짜 같은 모습 때문에 바보라고 불려지긴 하지만 사실 그의 머리는 고교 졸업반 시절에 A+의 학점을 받았을 정도로 매우 똑똑했는데요. 게다가 큰 키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날렵해서 대학교에서 농구부로 활동했을 적에는 센터뿐만 아니라 스피드를 어느 정도 요구하는 스몰 포워드 역할까지 소화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구 IQ만큼은 영 별로라서 대학 1학년 때에는 감독이 그를 단 한 번도 선발로 쓰질 않았는데 다행히 2학년 들어가고 나서부턴 기회를 많이 받게 되었고 그 덕에 맥기는 1년 전 3.3점이었던 평균 득점을 14.1점으로 올려 스카우터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마자 곧바로 2008 NBA 드래프트에 신청서를 낸 그는 신기하게도 60명 중 18번째로 뽑혔는데요. 머리가 나쁜 거는 감독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나아지겠지만 피지컬과 운동 능력이 최상급인 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능 그 자체였기 때문에 워싱턴 위저즈는 그 점을 높이 삼아서 맥기를 선택하고 첫 루키 시즌부터 그를 과감하게 투입시켰습니다. 그 결과 1년 전 동부 5등이었던 팀의 성적은 놀랍게도 갑자기 꼴찌가 되었습니다. 2m 13cm로 빅맨의 아주 적합한 키와 무려 2m 29cm나 되는 팔 길이를 가진 저베일 맥기. 이는 NBA 역사상 5번째로 높은 야오밍의 키와 같은 수치이며 백보드 절반을 넘길 정도의 어마무시한 점프력과 농구 코트 끝을 5초 안에 내지를 수 있는 스피드까지 갖춘 그의 몸뚱아리는 정말 인간의 범주를 초월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공평했는지 그에게 지능을 주지 않았고 이는 결국 부끄러운 쇼맨십으로 이어지고 말았는데요. 동료가 다시 공격권을 잡았는데도 그냥 혼자서 수비하러 간다던가 전방 주식 태만으로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하고 3점을 성공시켜야만 연장전을 갈 수 있는 상황에서 2점 슛하겠다고 공을 달라는 등 의욕이 뇌를 지배했는지 앞뒤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능뿐만 아니라 침착성도 거의 제로라서 종종 스파이로 오해받을 짓을 했었는데 신나게 뛰어가던 도중 갑자기 공을 버리는 건 기본이고 굳이 자유투 라인에서 덩크 한번 하려 했다가 공을 날리기도 했으며 노마크 찬스에선 엘리웁을 실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상대에게 배려심 하나만큼은 정말 좋았는데요. 자기보다 훨씬 키가 작고 힘도 약한 상대에게 일부러 져준다던가 이왕 공격 실패한 거 경기 흐름 잡아먹지 않게 곧바로 패스를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중들을 위해서 득점이 인정되는 걸 감수해서라도 그들이 공을 만져볼 수 있게 해줬으며 상대를 도발해서 패배할지라도 평소 좀처럼 보기 힘든 셀프 엘리웁까지 선보이는 쇼맨십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삭막했던 NBA 분위기는 한층 더 유쾌해졌고 그렇게 맥기는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 덕분에 감독과 동료들은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점프가 높고 팔이 길기 때문에 블락과 덩크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박진감이 넘쳤지만 문제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피드가 빠르다고 하지만 이는 속공에서밖에 쓸모가 없었고 블락이 아무리 멋있긴 하지만 이것에만 욕심을 내다 보니 자꾸 타이밍을 놓쳐 반칙만 늘어나기 일쑤였으며 덩크를 자유자재로 꽂아 넣을 수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너무 급한 탓에 성공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미천이 드러날 정도의 BQ 때문에 결국 팀의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린 맥기는 3년차 11-12 시즌 도중 덴버 너게츠로 트레이드가 되었고 이에 팬들은 또 정신나간 짓을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맥기는 첫 데뷔전 때 탭덩크로 위닝샷을 꽂으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고 그 이후에 있었던 경기들에서도 기상천외한 활약들을 보여주며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운동 능력이 더 좋아졌는지 일반적인 파리채 블락을 넘어서 이제는 멀리서도 블락앤 캐치를 성공시켜냈고 속공 때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뛰쳐나가서 상대 얼굴에 덩크를 날리는 인어페이스로 자신의 무지막지한 피지컬을 자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팀의 사기는 순식간에 치솟으면서 승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고 동시에 맥기의 가치도 빛을 발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몸이 성장했을 뿐이지 머리는 그대로라서 여전히 공을 헌납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변을 살피지 않다가 상대방을 깔아 뭉개는 것도 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같은 팀 동료를 팀킬하고 나서 일으켜주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겉보기와는 다르게 힘이 부족하고 골밑에서의 공격 스킬이 초보자 수준이었기에 밀면서 포스트업 치다가 역으로 넘어지는 일이 수두룩했으며 그래서 억지로 득점하려다가 날려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쉬운 난이도의 자유투와 노마크 레이업까지 어처구니 없게 실패한 적이 많아서 결국 맥기는 저번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감독의 속을 시꺼멓게 태워먹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의욕이 넘치고 사람 자체는 참 착했기 때문에 덴버 너게츠는 계속 그를 기용해줬는데요. 그러나 6년차 13-14 시즌부터 맥기는 가차없이 버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11월 초 갑자기 정강이뼈에 피로 골절이 발견된 맥기는 5경기밖에 못 뛴 채 모두 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끝마치고 돌아왔지만 그 다음 시즌의 경기력은 완전 엉망인데다가 잔부상까지 겹치는 바람에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한 덴버 너게츠는 시즌 도중 맥기를 필라델피아 76서스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공격과 수비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맥기는 결국 6경기 만에 팀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새로 계약을 맺은 댈러스 매버릭스에서도 서투른 골밑 공격 스킬로 팀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는데요. 이는 더 이상 전처럼 웃어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였으며 마치 최신형 컴퓨터에 옛날 윈도우 95가 깔려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맥기는 또 팀에서 방출을 당하면서 기어코 아무도 찾지 않는 쓸모없는 센터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졸지에 NBA를 떠나야 될 수도 있었던 저벨 맥기. 그 순간 갑자기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우승후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팀에 합류를 한 것인데요. 연습 경기 때 블락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서 경쟁자들을 제치고 최종 로스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높이 싸움에서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맥기는 평균 10분가량의 벤치 멤버로 경기를 뛰면서 팀의 부족한 골밑 수비를 메꿔주었고 공격에서는 단순히 패스를 받아서 마무리하는 제한적인 역할을 맡아 아주 효율적이면서 사기도 높일 수 있는 득점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무난하게 활약할 수 있는 이유는 3점을 잘 쏘는 팀원들이 바깥으로 상대 수비수를 끌어내줬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골밑 공간이 넓어져서 비교적 자유로워진 맥기는 그저 받아먹기만 하라는 감독의 지시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내 농구 인생에 이보다 더 즐거운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최고의 행복한 커리어를 보내고 있었고 그동안 자신을 웃음거리 대상으로 방송에 내보냈던 레전드 샤킬 오닐에게도 더 이상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승승장구에 마침내 정규 시즌 1등을 찍은 골든스테이트는 곧바로 플레이오프에 뛰어들어서 서부 강팀들을 파죽지세로 꺾고 다녔는데요. 1라운드에선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를, 2라운드는 유타 재즈를, 그리고 3라운드에서 붙은 샌안토니오 스퍼스까지
골든스테이트는 과연 당시 최강팀답게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이들을 모두 4대 0으로 쓰러뜨린 뒤 손쉽게 서부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난 결승전 상대는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있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였는데요. 여기서 맥기는 고작 6분도 채 되지 않는 출장 시간을 가지고도 매우 알짜배기 활약을 펼쳤습니다. 처음 서본 파이널 무대라서 많이 긴장될 법도 할 텐데 팀의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 실수하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경기에 임해서 그런지 르브론 제임스를 막아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 길을 내주지 않았고, 뚫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상대 슛을 견제하고자 매 순간마다 뛰어난 운동 능력으로 몸을 날려 수비를 하였습니다. 비록 르브론에게 덩크를 맞아서 굴욕을 맛본 적도 있었지만 이에 주눅들지 않고 그대로 되갚아줬으며, 자신의 부족한 점을 고려해서 알맞게 패스를 주는 동료들의 배려심에 감명받은 맥기는 그대로 연달아 덩크를 꽂아 넣음으로써 4대1 우승에 큰 일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수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을 이룬 맥기는 그 다음 17-18 시즌에도 선발과 벤치를 오가며 묵직한 활약들을 펼쳤는데요. 그 결과 결승전 무대를 다시 한 번 더 밟게 되었고, 작년과 똑같이 르브론 제임스를 가볍게 무너뜨리고서 두 번째 우승까지 이루어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때 최고의 실력을 보여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수가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골대가 어딨는지 감을 못 잡아서 절호의 찬스를 놓치기도 했고, 여전히 주변 상황을 안 보고 의욕만 내세우다 보니 골대에 손을 넣어서 블락하려고 했었던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스크린 몸빵과 다양한 골밑 스킬들을 배우고 시도해봤었던 맥기는 10년 전 철부지 시절에 비하면 매우 성장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비록 30이 넘은 늦은 나이지만 어엿한 수준급 센터로서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은 맥기는 18-19 시즌부터 LA 레이커스로 건너가 르브론 제임스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꾸준한 자기관리와 슛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은 덕분에 이제는 골밑슛뿐만 아니라 조금 더 멀리서 쏘는 슛까지 무난하게 성공시킬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기록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1년 전엔 평균 10분도 못 뛰면서 5득점도 못 내는 벤치 멤버였지만 지금은 평균 22.3분을 뛰면서 12득점을 내는 선발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경기력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준은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의 가치가 그깟 병 때문에 깎이는 걸 원치 않았는데요. 실제로 30분을 넘게 뛴 경기가 많이 있었는데도 그는 시즌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병적으로 지친 내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축복받은 몸이었지만 덩크와 블락밖에 할 줄 몰랐던 현대판 강백호 저배의 맥기는 정말 만화 속 주인공처럼 풋내기에서 프로페셔널한 바스켓맨이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옛날처럼 실수를 저지르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남을 속일 수 있을 정도로 농구 IQ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매우 기대가 되는 선수이며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 남은 커리어 동안 그가 올스타에 한 번쯤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부탁드릴게요.